자,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인자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주성분 분석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자 분석 쓴 이제 주성분 분석하고 비슷한 것이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왜 안 넘어가지? 네, 인자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주성분 분석, 그 다음에 정준 분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부를 때, latent variable mode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latent variable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측하지 않은 그런 변수를 그냥 latent variable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예로 들면은 주성분 그 점수가 다시 확률 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성분을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게 아니고 관측된 데이터 x1부터 xp까지의 확률 변수들의 관측 값들을 이용해서 이 주성분이라는 것을 뽑아내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주성분, 요게 이 관측되지 않은 이제 숨어 있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그리고 정준 분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데이터셋에 이제 그 코릴레이션이 높은 그런 이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그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결국은 어떤 숨어 있는 변수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렇게 숨어 있는 변수, 요거를 우리가 그 인자 분석에서 인자라고 부르고요. 또는 요인 분석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인자 분석, 요인 분석 같은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요인, 원인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인자 또는 요인, 요것들을 우리가 이 latent variable, 숨어 있는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CA 주성분 분석하고 다른 점은 이 인자 분석에서는 이런 그 인자를 아예 직접적으로 모형을 해놓고 시작을 하고요. 주성분에서는 이제 그 인자를 모형하는 게 그런 어떤 모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그 exploratory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latent variable 모형, 오늘 이야기할 이 팩터 모형을 좀 확장을 하면은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라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을 조금 확장을 하면은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라는 이런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룰 거는 아니고요. 오늘은 팩터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팩터 모델에서 가장 간단한 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관측되는 이런 랜덤 벡터를 우리가 i번째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을 이제 p개를 관측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요 xi라는 요 랜덤 벡터가 있고요. 이 랜덤 벡터 xi 안에 x1i부터 xpi까지, 그러니까 p개의 그런 이제 서로 다른 그런 확률 벡터가 확률 변수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이 F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건 확률 변수예요. 이 확률 변수는 이 X J번째 관측값은 결국 이 확률 변수 F로부터 람다를 곱해서 이 값이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에러라고 볼 수 있는 이 U라고 써 있는 게 에러가 되는 거죠. 그 에러라고 볼 수 있는 U를 더해서 우리가 실제 관측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 xi라는 확률 벡터는요. 그러면은 fi라는 요거는 여전히 그냥 확률 변수예요. 이거는 1차원짜리 확률 변수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요 램다는 그러면은 1차원을 p차원으로 보내는 그런 벡터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램다는 여기 나와 있듯이 램다 1부터 램다 p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여기 1부터 xp까지가 이 안에 들어있고, 얘는 램다 1부터 램다 p까지가
이렇게 있고, 요것들이 전부 다 이 단 하나의 팩터, F라는 팩터에 디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U1부터 UP까지의 이 오차라고 볼 수 있는 또는 에러라고 볼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팩터 모형은 사실은 이 주성분 분석하고 다르게 팩터 모형은 이렇게 생긴 모형을 이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좀 그려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옛날에 이제 팩터 모형이 가장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은 1900년대 초에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피어만의 코릴레이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스피어만, 바로 그 스피어만의 코릴레이션을 만든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지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지능을 두 가지로 측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영국 사람이었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측정을 해봤다고 할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어 시험을 봐서 나오는 점수를 우리가 X1이라고 쓰고요. 이 사람이 수학 시험을 봐서 나오는 점수를 X2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X1,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두 변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 지능을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영어 점수, 수학 점수로 측정을 하고요. 일반 지능이라는 거를 이렇게 팩터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F라는 팩터가 있어서 F가 X1에도 영향을 주고요. X2에도 영향을 주는 요런 모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반 지능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반 지능을 100명에 대해서 만약에 관측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 100명에 대해서 관찰한 일반 지능 여러분 IQ 점수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F라는 일반 지능은 어떤 분포를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가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정규 분포, 그 노멀 제로 원을 따르는 이런 확률 분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X1이라는 수학 점수, 이 수학 점수가 만약에 표준화가 돼 있다면은 이 일반 지능 F하고 수학 점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X1도 이제 평균 X1도 이제 그 표준화가 되어 있고 X2도 표준화가 되어 있다면 F와 X1의 사이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램다 1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F와 X2는 역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 램다 2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항상 이렇게 이 F라는 거에 대해서 이 어떤 그 일반 지능에 대해서 항상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관측하는 X는 F의 영향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관측하지 못하는 이 영어 점수만의 어떤 특성에 따른 에러, 그리고 수학 점수만의 어떤 특성에 따른 에러, U1, U2, 이 두 가지 에러에 의해서 X1과 X2의 값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 팩터 모형의 가장 제일 처음에 생각한 이 스피어만이 생각한 이 팩터 모형이에요. 이게 이제 스피어만이 실제로 생각했던 그 모형이 바로 이렇게 그 두 개의 변수에 하나의 팩터가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같은 모형인데 이 두 개의 변수가 아니고 P개의 변수에 이 하나의 팩터가 있는 뭐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확장하면은 P개의 변수가 있고 이제 이 램다 P라는 코릴레이션을 가지는 그런 이 제너럴 이 인텔리전스라고 부를 수 있는 F와 이제 XP가 램다 P의 코릴레이션을 가진다 이렇게 모형을 생각을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P 번째
이런 에러가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지능을 평가할 수는 없겠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별령 관측값 x1부터 xp의 다별령 관측값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너무 많으니까 x3까지만 쓸게요. 다별령 관측값 p가 3인 경우에 이렇게 다별령 관측값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관측값들 또는 이 변수들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 딱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어려울 수가 있죠. 2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3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변수의 수보다 더 많은 요인을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요인 F1, F2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특성 또는 지능이라면은 이게 지금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뭐 좌뇌가 하는 역할이 있고 우뇌가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F1이 이제 그런 좌뇌 쪽이고 F2가 우뇌 쪽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학인지 유사과학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형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2개 이상의 일반적인 그런 팩터들이 또는 인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x1이라는 관측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 x1이라는 관측값은 이 변수는 이 첫 번째 팩터에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2번째 팩터에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램다 1, 1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와 첫 번째 팩터를 이어주는 어떤 이런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팩터와 두 번째 팩터를 이어주는 어떤 이런 개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이 x는 이 2가지 이 f1과 f2의 영향뿐만 아니고 이 u1이라는 다른 이제 이 x1을 관측할 때 생기는 이런 특별한 에러가 추가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팩터 모형은 우리가 이 변수의 개수가 3개고 팩터의 개수가 2개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인자가 F1이 영향을 미치는 게 X1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X1, X3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 인자가 역시 X2, X3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당연히 이 U2, U3 같은 이런 추가적인 게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X1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은 X1이라는 관측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X1의 그 자체의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F1이 램다 11을 곱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F2가 램다 1, 2를 곱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에러가 뒤에 가서 붙는 자, 이런 형태의 모형을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X2, X3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모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형, 여기에서 이 변수의 개수 P는 이제 주어진 거고요. 우리가 어떤 관심 있는 변수들이 P개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의 개수는 주어진 거고 여기에서 이 인자의 개수 이걸 K 여기는 이제 P가 3이고 여기 2인 경우인데요. 이거 더 일반적으로 P개의 변수가 있고 K개의 팩터가 있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이런 비슷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이제 요게 이제 그 일반적인 팩터 모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처음에 나왔던 그런 팩터 모형이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팩터 모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램다들, 여기 보면은 요 램다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6개의 값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요 램다들이 어떤 값인지를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하는 게 첫 번째 관심사고요. 우리가 관측하는 데이터는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요 x1, x2, x3 요 세 가지만을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죠. 물론 요거를 한 번 관측하는 게 아니고 n명의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인 요 랜덤 벡터를 이제 n개를 관측을 하는 거고요. 그 관측값을 가지고 이 램다가 무슨 값인지 그리고 그것을 관측을 하는 게 이제 그 추정을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다 된다면은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요 F1, F2에 해당하는 요 값들을 예측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제 요 위에 돌아가서 해볼게요. 우리가 x1하고 x2를 관측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램다1하고 램다2가 어떤 값인지를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영어 시험, 수학 시험을 봐서 예를 들어 50점, 6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램다1, 램다2가 알 때 이 F에 해당하는 나의 점수는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변수인 이 팩터 F를 우리가 관측된 X로부터 예측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일반적인 K-팩터 모형인데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P개의 변수가 있고, 네, P개의 변수가 있고 N개의 이 샘플 이 관측값이 있는 경우고요. K개의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L은 1부터 K까지 K개의 팩터가 각각의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각자 있다라고 관측하지 못하는 변수이지만 여기다가 써놓은 거죠.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이 J번째 변수, 이 I번째 사람의 J번째 변수의 값은 이 팩터들하고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팩터 로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팩터 로딩하고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결정이 되고요. 결정되지 않는 XJI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요 에러라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림을 봤을 때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3 곱하기 2의 행렬 형태로 그려놨던 바로 그 여기서 밑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 램다 ij들의 행렬처럼 그 3 곱하기 2 크기의 행렬처럼 그려놨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램다 요게 되는 거고요. 요 램다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이 팩터는 지금 K개의 값을 가진 K 벡터, 그 랜덤 벡터고요. U도 마찬가지로 랜덤인 그런 벡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팩터를 이야기를 할 때는 자 이걸 보면은 자 X는 자기 자신의 그 평균과 어떤 분산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팩터의 평균이 0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그 이제 팩터를 평균을 0을 만들면서 요 뮤에다가 합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팩터가 지금 이 K개의 확률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 팩터의 이 공분산이 아이덴티티가 아니었다면 그럼 요 램다를 조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 만약에 아니었다면은 이 공분산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앞에다가 곱하고 다시 그만큼을 요 램다 쪽에 흡수해서 이 램다가 이제 자유로울 때는 우리가 이 팩터의 공분산이 아이덴티티가 되도록 이런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팩터라는 거는 확률 벡터고요, 또는 확률 변수가 되고 그것들은 항상 평균이 0, 그다음에 공분산이 아이덴티티인 그런 확률 벡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요 팩터 로딩이 이 F 안에 들어있는 팩터들하고 관측 가능한 변수들 X들하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에러 텀인데요. 이 에러 텀도 마찬가지로 평균은 0으로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러 텀은 우리가 이 공분산이 뭐 시그마 제곱 I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좋을 텐데 이 관측값에 따라서 항상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 공분산을 우리가 서로 이 코릴레이션이 없고 그 대신에 분산은 자유롭게 그래서 이렇게 풋사이 매트릭스로 놔두고요. 그래서 이 다이아고널 이 대각행렬의 형태로 나오도록 이렇게 모형을 합니다.
그 팩터 모형은 정말로 사람이 주는, 이 통계하는 사람이 주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제약 조건은 이 팩터와 에러는 서로 관련이 없다. 서로 코릴레이션이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팩터 모형을 일반적으로 세워놓고요. 그 몇 개의 팩터가 있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먼저 이 모형을 잘 보면은 이 XI라는, 자, 이 FI는 그러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아이덴티티이고요. 이 UI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이 푸사이라는 대각행렬이 돼요. 그래서 요 XI라는 이 P 벡터의 평균을 구하면은 그럼 뮤가 되고요. 좀 써볼까요? 그래서 요 XI라는 요거의 평균을 구하면 그냥 뮤가 되고요. 왜냐하면 F의 평균도 0, U의 평균도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XI라는 요것의 공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제 뮤는 쓸모가 없고요. 이제 요거의 코베리언스 FI의 요거 트랜스포즈가 되고, 그 다음에 이 U의 코베리언스가 들어가는데요. 이 코베리언스 FI는 아이덴티티이고, 코베리언스 U는 여기 이 푸사이라고 써놓은 이 대각행렬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거 더하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 관측값 X로부터 이 모형을 이 팩터 모형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게 바로 이 공분산 행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야 될 거는 뮤를 추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램다, 팩터 로딩들을 다 추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한다면 이 푸사이, 이 에러의 공분산인 푸사이를 추정하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코베리언스에 이 램다하고 푸사이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XI의 코베리언스가 곧 램다 트랜스포즈 더하기 푸사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거는 P 벡터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는 우리가 그 P by P 매트릭스가 당연히 되고요. 램다가 어떤 크기였는지 보면은 P by K였어요. 그래서 P by K 곱하기 P by K에서 다시 이 P 매트릭스가 되고, 이 푸사이는 P by P 크기의 다이애고널 행렬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 팩터 모형을 추정하는 그런 문제는 이 1번 형태와 같은 이 XI의 공분산을 이 공분산 시그마를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분해하는 문제와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잘 보면은 요 앞에 있는 요게 뭐예요? 요거는 지금 랭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램다가 P by K 매트릭스이고 K가 P보다 작은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랭크가 앞에 있는 요 부분의 랭크가 그냥 K가 되는 거죠. P보다 작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성분 분석에서 주성분을 찾는 게 그 랭크, 예를 들어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의 주성분을 찾는 문제는 랭크가 K인 सब스페이스를 찾는 문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성분 분석하고 이 팩터 어널리시스를 비교를 하면은요, 일단은 그 공분산 행렬이 서로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인자 모형 팩터 어널리시스에서는 이 주성분, 이 주성분이 아니죠. 이 시그마, 이 관측값의 공분산이 이런 형태에 있다고 이제 모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는 이 이퀘이션은 주어진 거죠. 항상 주어진 거고요. 주성분에서는 이런 식의 모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성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 X의 공분산 행렬이 있으면은 그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그냥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주성분을 표현할 수가 있었죠. 자,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주어진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은 이 공분산을 추정하는 이 샘플 공분산으로부터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찾을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일단 모형이 주어졌느냐 아니면 모형을 주지 않고 구조를 찾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고요. 자, representation을 보면은 이 인자 분석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형이 아예 주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X를 표현을 할 때 주어진 인자, 주어진 구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K개의 인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모형을 주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에 대비해서 주성분 분석에서는 우리가 이 X라는 이 데이터 매트릭스를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첫 번째부터 어떤 숫자 R번째까지의 그 싱귤러 밸류, 싱귤러 벡터들을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X라는 매트릭스, X tilde는 지금 평균을 뺀 거죠. 이 센터링된 데이터 매트릭스 X를 가장 잘 approximate 하는 그런 R 차원의 매트릭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R 차원의 매트릭스가 되겠죠. 요것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주성분 분석에서 하는 것과 정확히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U에서 이제 이 U1부터 UR까지 R개를 꺼내고요. 우리가 D하고 B를 곱하면은 이 주성분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성분 점수는 역시 확률 변수였어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요 로딩, 이 주성분 방향을 주는 요 로딩들이 지금 이 팩터 어널리시스에서의 이 램다의 역할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렇죠? 요거 두 개가 굉장히 역할이 비슷하고 이 주성분 점수 G와 이 팩터라고 부르는 F와 이 주성분이라고도 부르는 이 G가 역할이 굉장히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팩터 어널리시스는 모형으로부터 출발한 거고요. PCA는 뭐 그렇지 않은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이 약간 다른데요. 팩터 어널리시스에서는 요 로딩들이, 이 램다들이 관측된 변수 X와 이 숨어있는 요인 F와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성분에서는 이 로딩이 이 주성분 방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프린시펄 컴포넌트 스코어인 G와 이제 관측된 변수인 X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이 팩터 모델을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 모델의 어떤 일종으로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에서는 우리가 이 시그마 또는 이 모형 자체를 정해놓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팩터 모델에서 정해놓은 모형도 역시 주성분 분석으로 사실은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코베리어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모형을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주성분 방향에 해당하는 로딩들과 이 팩터 로딩들의 역할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은 지금 항상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같아지는 때는 이 에러의 공분산이 이렇게 아이덴티티일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데이터가 어떤 구조에 있는지 아무 아이디어가 없을 때 우리가 exploration으로 쓰는 방법은 보통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팩터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이 어떤 생각하는 모형이 있을 때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팩터 어널리시스에서는 방금 전에 봤던 요런 모형뿐만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한 모형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럭처를 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램다의 어떤 굉장히 특별한 스트럭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되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팩터 모형을 그림을 그렸던 걸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 램다라는 매트릭스가 팩터들과 관측값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생긴 모형은 지금 x1, x2, x3가 각각 모두 f1, f2와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모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F1은 X3랑은 관련이 없다. 그리고 F1은 X2와도 관련이 없다. 그리고 F2는 X2와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화살표만 남겨놓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램다 매트릭스가 자, 램다 1, 1, 램다 1, 2까지는 살아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램다 3, 2가 될 텐데 이 램다 3, 2도 어떤 값이 우리 무슨 값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화살표가 없는 부분은 여기는 관련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이 로딩 매트릭스에 어떤 구조를 주어 놓고 이 준 구조에서의 0이 아닌 램다 값들, 로딩들만 추정하는 것도 팩터 모형에서는 가능합니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이제 이런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이런 것을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exploratory factor analysis라는 거고요. 이런 구조를 주지 않은 거고요. 이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는 이렇게 램다의 특별한 구조를 주어 놓고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줄까라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소셜 사이언스나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런 팩터가 뭔가 있다는 것을 이미 기존의 그 연구에서 밝혀놨고요. 이 팩터는 이 변수랑은 관련이 없다는 것도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게 있다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때 램다 ij가 0이 되는 이제 그런 모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팩터 모형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이 팩터 모형에서 이 팩터 모형을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공분산이 이런 특별한 구조를 가지게 생긴 것을 우리가 이 팩터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j 번째 변수만을 뽑아서 그거의 그 분산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j 번째 변수는 이 팩터들과 로딩 사이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더하기 이 나머지 에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의 분산을 구하면은 F와 U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앞에 있는 거 F들이 서로 코릴레이션이 0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분산은 이 팩터 로딩들의 제곱의 합으로 나오고요. 뒤에는 우리가 이 psi j라고 준 그 에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J번째 변수의 분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아노바 하듯이 분산을 지금 이렇게 디컴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J번째 변수에서 이 팩터에 대해서 설명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common factor,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common factor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communality라고 그냥 용어예요. 이런 이야기를 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J번째 변수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그 에러의 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unique variance라고 이렇게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팩터 모형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 x라는 관측값만을 가지고 몇 가지 팩터를 뽑아내는 그런 건데요. 이 뽑아낸 팩터가 무슨 뜻인지, 특히 exploration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세 개의 팩터를 정해서 팩터가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팩터들과 관측값 x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램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데이터 example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 example은 그 미국의 동네 329개의 어떤 동네를 고른 다음에요. 각 동네마다 날씨, 그다음에 뭐 집에 관련된 거, 뭐 범죄율, 뭐 교육, 뭐 이런 것들, 이코노미,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놓은 이런 자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동네들, 329개의 동네들의 특성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무언가 이 동네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 3개의 인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누가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런 팩터 모형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팩터 모형을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변수들을 각각 스탠다다이즈를 하는 거를 각각 먼저 합니다. 그 스탠다다이즈를 하고 나면은 표준화를 하는 거죠. 표준화를 하고 나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하면은 이 행렬, 이 램다라는 행렬이 어떤 값인지는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데 우리가 앞에서 곧 보게 될 방법에 의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이 램다의 추정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R에서 추정을 한 다음에 그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복사한 그런 게 되는데요. 지금 변수의 개수가 9개이고 팩터의 개수 K가 3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P 곱하기 K 매트릭스가 지금 9 곱하기 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climate하고 첫 번째 팩터, 우리가 이게 지금 F1하고 연결된 거, F2하고 연결된 거, F3하고 연결된 건데 이 climate하고 첫 번째 팩터 사이에 0.286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팩터는 뭐냐면은 이 팩터 스코어가 지금 램다의 뭐가 되죠? 1이 되는 거죠. 0.286이. 요게 이제 팩터 로딩이. 근데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은 xj와 이 L번째 팩터, 여기서는 첫 번째죠. 이 첫 번째 팩터 사이의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정확하게 램다 JL이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팩터는 평균이 0, 분산이 1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x, 관측값들도 역시 분산이 1이라고 표준화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코베리언스가 코릴레이션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 팩터, 우리가 실제 관측하지 못하는 첫 번째 팩터와 클라이밋 사이에는 0.3 정도의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큰 거를 중심으로 보면은요, 이 첫 번째 팩터와 이 arch라는 이 관측값 사이에는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변수 첫 번째 팩터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팩터인가?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같은 걸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팩터랑 어떤 변수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높은지를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거를 좀 골라 보면은 여기 arch가 높죠. 또 뭐가 높죠? recreation도 높은 것 같고, transportation도 높고요, 이 health도 높고, housing도 높고, 이런 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 climate이라든지 crime, education, economics랑은 correlation coefficient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는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숫자가 양수이고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네가 전반적으로 살기 좋으면은 그럼 이 첫 번째 팩터의 값이 크다라고, 이게 전부 다 이 좋을수록 값이 크다라고 큰 변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동네가 매우 살기 좋은 동네면은 날씨도 좋고 이 집 가격도 굉장히 낮고 안정적이고 뭐 크라임도 없고 뭐 이런 동네라면은 이 일반적인 뭐 삶의 만족도 같은 그런 팩터가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은 왼쪽에 써 있듯이
이 가장 큰 팩터 로딩의 점수를 중심으로 이것은 이제 arch와 굉장히 arch가 무슨 뜻이건 간에 이거랑 굉장히 관련된 그런 팩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은 통계에서 하는 해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그 subjective judgment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냥 보고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팩터 어널리시스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요 데이터의 전문가가 해석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논리에 맞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 데이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요 변수 이름만 보고 해석을 한 거죠. 다른 예를 좀 보면은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팩터, 이 두 번째 팩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값이 큰 거를 좀 볼게요. 자, 크라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에듀케이션하고는 지금 반대로 관련이 있죠. economics랑은 또 이렇게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팩터는 이제 해석이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crime, economics가 높고 education이 낮을수록 뭔가 이 동네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팩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거, 가장 마지막 거는 좀 쉬워요. 이 첫 번째 climate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 correlation coefficient가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이코노미는 좀 높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날씨가 좋을수록 세 번째 팩터 점수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해석을 주성분에서도 했었죠. 근데 팩터 어널리시스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런 값들을 정확하게 correlation coefficient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practitioner들이 해석을 하기에 주성분보다는 더 이제 조금 더 쉬운 해석이 쉬운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이 팩터 모델의 이 해석은 그 스케일 체인지의 인베리언트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하면은 이 스케일 체인지의 인베리언트 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 인베리언스를 원하면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 그러면은 스케일 인베리언트가 되는 건데 팩터 어널리시스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해석을 다시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같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 하는 얘기를 우리가 원래 이 변수에서 각각의 변수를 아비트러리하게 리스케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아비트러리하게 리스케일 한 변수를 이용해서 팩터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이 팩터 로딩이 다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팩터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한다는 거는 아주 낮은 레벨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놨던 그 모형이 있죠. P개의 변수가 있고 K개의 팩터가 있으면은 이 K개의 팩터와 P개의 변수 사이를 이어주는 이 램다라는 요 매트릭스의 값을 추정을 하는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그리고 이 추정을 누가 해준다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해주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누가 추정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게 이 램다의 값들을 이용해서 팩터들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하는 게 이 팩터 이 분석 인자 분석의 일반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거는요. 그러면은 이 램다와 풋사이를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예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maximum likelihood 방법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요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n개의 샘플들 요 각각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i들이 iid 멀티베리에이트 노마를 따르고요.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xi가 iid이고요. 정규 분포이고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우리가 앞에서 모형을 줬던 대로 분산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likelihood를 쓸 수가 있어요. 정규분포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분포가 생겨야 분포를 정해야 likelihood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쓴 이 negative log likelihood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log의 covariance의 이 determinant 더하기 trace의 sample covariance, 이 sample covariance가 지금 그냥 covariance가 아니고 MLE covariance죠. 곱하기 이 시그마의 인버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앞에서 이 정규 분포에서 이 추정을 할 때 한번 봤던 바로 그 형태가 또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 likelihood를 써놓고 우리가 앞에서는 이 시그마를 추정을 할 때 이 손으로 풀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손으로 풀어서는 나오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가 쉬는 시간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요 MLE들은 이제 그 손으로 closed form 솔루션이 있지 않아서 컴퓨터로 이제 반복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찾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요게 MLE인데 요것만 MLE인 게 아니고요. 요 MLE에다가 우리가 어떤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곱한 것도 역시 MLE가 돼요. 이거는 왜 그러죠? 우리가 요게 이 풋사이가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이 램다 햇이 ML이라는 것은 요 likelihood에다가 램다 햇을 플러그인을 했을 때 그때의 이 이건 네게티브니까요. 네게티브 로그 likelihood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면은 그러면 그게 MLE가 되는 거죠. 근데 램다 햇이 가장 작은 값을 주는데 내가 램다 햇 대신에 여기다가 램다 햇 곱하기 R 이제 R 트랜스포즈의 램다 햇 트랜스포즈 요거를 대신 갈아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램다 햇 곱하기 R 트랜스포즈의 램다 햇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지금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은 값이에요. 왜냐면은 요 R 트랜스포즈가 오소고날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서로 캔슬돼서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 MLE라는 게 그 유일하게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얘가 MLE였다면은 이렇게 생긴 것은 전부 다 MLE가 돼요. 그래서 팩터 로딩의 MLE는 유니크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주게 되고요.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준 거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MLE를 구하면 이렇게 구한 MLE를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이렇게 구한 MLE, 요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MLE를 통해서 구한 거거든요. 이 MLE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것뿐만 아니고 여기다가 어떤 이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곱하면 그러면 요 값이 아니고 지금 다른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다른 값을 우리가 이 램다 햇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석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arbitrary한 아무 로테이션 매트릭스나 곱해서 다른 팩터 로딩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러면 또 해석을 또 이전에 했던 해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팩터 로딩은 그런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유일하지 않음을 이용해서 이 팩터들을 로테이션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은 팩터 로딩에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곱해서 팩터 로딩의 해석이 자기 이제 테이스트에 맞게 그렇게 바꾸는 그런 것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정규분포 가정을 하면은 MLE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팩터 모형을 fit을 하고 우리가 regression fit을 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regression fit을 하고 나면은 이 모형 fit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이 팩터 모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팩터 모형 fit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팩터 모형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귀무가설은 이 팩터 모형이 맞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알고 봤더니 팩터 모형이 없더라. 이게 대립가설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그 likelihood ratio statistic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귀무가설 하에서는 이 MLE를 구해서 이제 넣으면 되고요. 대립가설 하에서는 시그마의 이제 스트럭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시그마의 MLE인 이 S0를 그냥 넣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likelihood statistic은 이렇게 생기고요. 우리가 이 large 이거는 지금 정확한 건 아니고 어심토틱하게 카이스퀘어를 따르기 때문에 이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fit을 한 다음에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정을 하고 쓸모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로테이션을 하거나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 likelihood ratio test. 자,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이 모형이 이렇게 fit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도 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은 이 팩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귀무가설, 대립가설에 이제 서로 다르게 넣어서 테스트도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무가설에는 팩터 개수가 하나인 것을 넣고요. 대립가설에 팩터 개수가 없는 것을 넣으면은 그러면 한 개짜리 모형을 써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개짜리 모형을 써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팩터가 하나인 모형과 팩터가 두 개인 모형을 또 비교를 해서 그럴 때 또 이제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으면 이제 계속 이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몇 개의 팩터를 쓰는 게 좋을지를 우리가 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장에는 여기에 나온 이 자유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써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뒷장을 안 보고, 뒷장을 봐도 되는데요. 안 보고 설명을 하면은, 이 P 곱하기 K는 이 램다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의 개수가 되고요. 이 P는 이 대각행렬인 푸사이 행렬에 있는 자유로운 변수들의 개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대신에 여기서 이제 변수들이 그렇게 되고요. 뒤에 요만큼을 빼는 이유는 이것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가운데 아까 이 R 트랜스포즈를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소고널 매트릭스 가운데 넣어도 항상 같은 추정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오소고널 그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그 추가적인 그런 리던던스를 이제 K 곱하기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2로 나눈 요 값만큼의 그 자유도만큼을 빼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고 어디였지? 네, 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이 벡터 모형을 추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냥 주성분 분석을 그냥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주성분 분석으로 할 때는 자, 우리가 이 주성분 분석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쓰면은 스케일링을 할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주성분 분석으로 추정을 할 때는 이제 코릴레이션 PCA를 이용을 하고요. 이렇게 코릴레이션 PCA를 이용을 한다는 거는 곧 다시 말하는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아이겐 디컴포즈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L이라는 거는 이 코릴레이션 PCA에서의 주성분 분산, J번째 주성분 분산이고요. 이 UJ 트랜스포즈가 J번째 주성분의 방향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뒷부분은 빼고 앞부분, 요게 지금 랭크가 K이기 때문에 랭크가 K인 가장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을 찾는다 라고 하면은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랭크 K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J가 1부터 K까지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쓰면은 U1부터 UK까지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에 이 L이 지금 다시 쓸게요. 이 L이 그 아이겐 밸류들인데 앞뒤로 나눠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L1의 U1부터 루트 LK의 UK까지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이제 똑같이 생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또 하면은 이렇게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램다 헷으로 두고 그러면 이 부분이 램다 헷 트랜스포즈가 되는 이런 추정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추정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램다를 램다 헷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이 psi는 이 대각행렬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지금 요거 곱하기 요걸로 추정을 했기, 이 시그마에서 요 부분만을 추정을 했으니까 이 시그마에 대응되는 R에서 이 램다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램다 헷 트랜스포즈를 빼고 나머지 부분 중에 대각행렬의 값들을 그냥 psi 헷으로 두는 이런 추정이 두 번째 추정 방법이 됩니다. 매우 간단한 그런 추정 방법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이런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이용한 추정이 너무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쓰는 게 이 프린시펄 팩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건데요. 요거를 먼저 설명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요거는 이 MLE는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추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이용한 추정은 그냥 한 번에 추정이 가능한데요. 요거는 약간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 추정을 할 때 이 psi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새로운 추정값을 얻고 그 추정값을 이용해서 램다의 새로운 추정값을 얻고요. 그 다음에 새로 얻은 램다의 추정값을 고정시켜 놓고 psi를 다시 모른다라고 치고 다시 psi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그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한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업데이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는데요. 어떤 psi의 어떤 guess가 있을 때 우리가 요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에서 psi를 뺀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아이겐 디컴포즈를 하면은 이제 그 1번부터 이제 k번까지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들을 이용해서 이 램다 헷 트랜스포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게 이제 앞에서 구한 거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할 때는 이 S 또는 거기서는 사실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썼죠.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자체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썼다면은 이거는 S에서 psi 헷을 뺀 것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쓴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 램다들은 고정시켜 놓고 psi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산을 디컴포지션 한 거에서 나온 거랑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X의 분산이 요 커뮤널리티와 유니크 베리언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X의 분산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썼을 땐 1이기 때문에 X의 분산에서 요 커뮤널리티를 빼게 되면은 그러면 이 유니크 베리언스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번으로 우리가 램다를 찾고요. 램다를 고정시켜 놓고 2번에서 psi를 찾고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면서 램다를 자유로 풀어주면은 여기서 예언했던 이 psi L하고 여기 psi L 플러스 1 값이 다르기 때문에 램다와 psi의 값이 이제 점점점 이제 그래주얼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principal factor estimation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전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특히 이 principal component를 이용한 추정을 할 때 팩터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라고 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주성분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주성분 분석에서
우리가 몇 개의 팩터, 몇 개의 주성분이 있었는지 살펴봤었던 그런 방법들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 플랫이나 이 큐뮬러티브 스크립 플랫, 여기서 우리가 뭐 80% 설명하는 데까지 가는지, 아니면은 이 엘보 또는 엘보 또는 뭐 니를 찾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것들을 이용을 하거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카이저의 룰을 이용을 해서 아이겐 밸류들의 평균보다 이 아이겐 밸류가 더 큰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만 중요한 프린시플 컴포넌트다라고 했던 게 카이저의 룰인데요. 이거를 팩터 어널리시스에 똑같이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팩터 모형을 세워놓고 모형에 들어가는 팩터가 몇 개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지금 이 분석 자체가 탐색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다음으로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이 로테이션,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추정값이 달라지는데 이제 전부 다 MLE가 됐던 그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예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요 예는 심리 팩터 어널리시스가 심리학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리 검사에 대한 그런 예인데요. 어떤 시카고 근처에 145명 학생, 샘플 사이즈가 14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심리 검사들, 그러니까 이 24개의 심리 검사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문항이 있고요. 이 심리 검사로 이 사람의 그 심리에 대해서 뭔가 그 안에 5개의 팩터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모형을 세운 그런 겁니다. 자, 아까도 아까는 R이라고 썼는데 여긴 J라고 써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추정값이 절대로 유니크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 MLE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램다를 추정해서 램다 햇을 고르면은 램다 햇 곱하기 어떤 오소고널 매트릭스 J를 하면은, 항상 그것도 역시 같은 MLE가 되는 거고요. 또는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이용한 추정을 하거나 또는 프린시플 팩터를 이용한 추정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이 추정된 값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가해도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모형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악용을 할 수가 있는, 악용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추정된 그 팩터 로딩을 보고 해석이 어려울 때는 그러면 로테이션을 좀 가미를 해서, 이 로테이션이라는 건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뒤에다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좀 가미를 해서 해석이 잘 되도록, 인터프리테이션이 잘 되도록 만드는 뭐 그런 겁니다. 네. 그 24개의 이 변수들은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잠깐 좀 보도록 하면은요. 이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공간에 대한 능력 이런 거죠. 보면은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공간에 대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6번, 7번, 8번, 9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국어에 대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언어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뭐 10번, 뭐 11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죠? 이건 뭐 그냥 뭐 수학적인 능력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뭐 기억에 대한 것들 이렇게 좀 모여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변수들이 자, 우리가 여러분이 심리학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시험을 보게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공간에 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인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언어 능력에 대한 어떤 인자가 있을 것이다. 또는 뭐 기억력에 대한 인자, 여기 기억력에 대한 인자, 뭐 여기서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뭐 이런 뭐 수학 능력에 대한 연산에 대한 인자, 어떤 이런 인자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한 대로 뭔가 그 팩터 로딩이 나오면 좋은데 실제로 추정을 하고 났더니 상상한 대로 팩터 로딩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이 팩터 요거는 좀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거 로테이션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팩터 로딩, 요거는 좀 일단 수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그 로딩으로 네, 팩터 로딩 이고요. 지금 왼쪽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 MLE 또는 이 Principal Component Factor 이 Estimation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했을 때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팩터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팩터가 있고요. 이 24개의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9번째 변수의 요 두 값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9번째 변수와 첫 번째 팩터와의 코릴레이션이 0.7이고요. 9번째 변수와 두 번째 팩터와의 코릴레이션이 이제 마이너스 0.4가 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코릴레이션이 높은 그런 팩터와 변수들의 쌍을 이용해서 이 첫 번째 팩터가 어떤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5, 7, 6, 9번하고 그다음에 2번, 15번은 이제 그 음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대부분 거꾸로는 이게 전부 다 양수였네요. 네, 전부 다 양수여서 이쪽 거는 빼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5번, 7번, 6번, 9번이 이 첫 번째 팩터와 높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5번, 8번, 9번, 여기 뭐 23번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팩터와 높은 연관이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7도 있지만 0.5 주변, 0.6 주변에도 많이 있고 0.4 주변에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의 변수들이 첫 번째 팩터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한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팩터 로딩들의 추정값이잖아요. 근데 이 추정값은 우리가 이렇게 유니크하게 추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뒤에다가 어떤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J라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여기서는 지금 5 곱하기 5 크기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아무렇게나 곱해도 항상 같은 이렇게 똑같은 추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거는요.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 J를 잘 골랐을 때 그때 나오는 이 로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램다 헷 곱하기 J 어떤 J를 골랐을 때요. 여기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줄의 이 개수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요. 자, 보면은 이 왼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에 요거 4개 변수들이 혼자 톡 튀어나와 있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엄청 높아졌죠. 그리고 나머지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지금 0에 훨씬 가까운 쪽으로 다 내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5번, 6번, 7번, 9번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PCF를 이용해서 똑같은 이제 비슷한 그런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또 여기서도 5번, 6번, 7번, 9번이 이렇게 첫 번째 팩터와 더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5번, 6번, 7번, 9번이 무엇인지 잠깐 확인을 하고 오면은요. 얘네들이에요. 5번, 6번, 7번, 9번. 8번은 빠졌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언어에 대한 그런 능력이 첫 번째 팩터에 이제 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로테이션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 팩터 로테이션이라고 실제로 부르고요. 어떤 오소고날 매트릭스 J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찾은 램다 헷에다가 J를 곱했을 때 나오는 요 팩터 로딩이 더 쉽게 해석이 되는 그런 J를 찾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언제 해석이 잘 되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각각의 변수가 이제 로딩이 굉장히 이제 한 팩터에만 로딩이 굉장히 큰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0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 팩터는 이 변수하고만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하면 팩터를 설명을 하기가
쉽게 되겠죠. 또는 각각의 팩터가 몇 개의 변수들하고만 큰 로딩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팩터 로딩 매트릭스를 보면은 여기 있는 원래 이 한 줄에서 보면은 팩터가 3개만 있다고 치면 여기 값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중에 요 중간에 한 값만 나머지는 다 0에 비슷하고 중간에 한 값만 굉장히 크면은 그러면은 이 변수는 요 두 번째 팩터하고만 연관이 있구나라고 해석이 쉽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팩터를 기준으로 볼 때 몇 개의 변수만 코릴레이션이 높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었다면은 그러면 요 두 개의 변수가 이 첫 번째 팩터를 잘 설명을 하는구나. 또는 이 첫 번째 팩터가 이 두 개의 변수만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J를 찾고 싶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사실은 조금 달라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우리가 각 줄을 봤을 때, 가로줄을 보았을 때 이 숫자들이 서로 비슷하지 않게, 그러니까 값 중에 하나는 엄청 크고 나머지는 작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세로줄을 보았을 때 이 값 중에 일부는 굉장히 크고 나머지는 0에 굉장히 가깝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이 세로줄을 봤을 때 이 두 번째 거요. 세로줄을 봤을 때 값들이 이렇게 어떤 값은 1에 가깝고 어떤 값들은 0에 가깝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 베리맥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다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 로테이션 할 때 찾는 이 방법을 이제 조금 다르게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런 로테이션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베리맥스 로테이션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요. 이 카이저란 사람이 58년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자, 세로줄 하나를 뜯어봐요. 세로줄 하나를 뜯어봐서 이제 L번째 팩터에 해당하는 팩터 로딩들을 뜯어봤을 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1, 0, 0, 0, 0, 0 이렇게 나오면은 더 좋고 이렇게 같은 값이 반복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첫 번째 걸 우리가 원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이 측도를 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 요거를 보면은 자, 요거 이제 여기는 이제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3분의 1이나 사실은 같은 이제 그 해석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 이고 그다음 x의 이 부호를 바뀌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딩들의 제곱들을 보는데 이 로딩의 제곱들의 그 샘플 베리언스가 작으면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하고 나면 전부 다 9분의 1이죠. 그래서 표본 분산이 0이에요. 자, 왼쪽은 이 값을 한쪽에 다 몰아줬기 때문에 표본 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커요. 그래서 이 로딩 매트릭스의 각 줄을 보고 이 각각의 분산이 이 로딩 제곱들의 분산이 가장 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베리언스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베리맥스 로테이션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은 이 첫 번째부터 K번째 줄까지 각각 로딩의 제곱의 표본 분산의 합이 가장 크도록 만드는 그런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찾으면은 그렇게 찾은 것을 우리가 J의 이 대거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팩터 로딩을 로테이션 한 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 베리맥스 로테이션이 각각의 팩터들이 이 적은 수의 변수와 연관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쿼티 맥스는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관련된 얘기예요. 요것도 뭐 쓸 수가 있는데요. 뭐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베리맥스 로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긴 그 MLE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보다 더 해석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보면은 여기 굵은색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은 지금 요 로딩의 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팩터는 나머지는 보면은 다 이제 커봤자 3이고 1, 1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팩터가 이 5번부터 9번하고의 변수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두 번째 팩터는 1번, 2번, 25번, 26번하고 관련이 많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20번, 23번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여기가 좀 뭉쳐 있으니까 요거를 세 번째 팩터는 10번, 11번, 12번, 13번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와 세 번째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5번부터 9번, 세 번째는 10번부터 13번 변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여기를 보면은요. 자, 첫 번째 팩터는 5번부터 9번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언어적인 능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팩터가 뭐였죠? 세 번째 팩터가 10번에서 뭐였죠? 10번에서 13번. 10번에서 13번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아까 안 봤던 스피드, 카운팅 닷지. 요거는 뭔가 이 알아차리는 뭔가 연산의 속도와 관련해 있는 거죠. 그래서 F3 세 번째 팩터는 속도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인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요 메모리 얘기도 했었는데 메모리는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7, 18, 19. 네, 17, 18, 19, 19까지 같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17, 18번 여기가 이제 네 번째가 뭔가 메모리랑 관련이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지금 보고 있는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여기까지의 요 값들은 기존에 우리가 그냥 MLE를 이용해서 봤던 값보다는 더 이렇게 큰 값은 더 크게, 작은 값은 더 작게 이제 회전이 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마지막 줄에 나온 이 유니크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유니크 베리언스예요. 그 표 사이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값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변수는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팩터들과 이 숫자들이 나타내는 연관이 있고, 그리고 그 분산의 이제 45%는 이 첫 번째 테스트의 유일한 그러니까 어떤 이 커먼 팩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로딩들을 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거는 말에 관련된 거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속도에 관련된 거고, 네 번째 거 이제 메모리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5개의 팩터를 이용을 했는데요. 뭐 카이저의 룰을 이용해서 팩터가 5개가 뭐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개의 팩터를 이용했을 때의 모형을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하면은 뭐 그 모형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팩터 이 모형에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이 모형에서 이 뮤는 지금 x의 평균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이 램다를 추정을 하면은 이 램다에 따라서 팩터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이 팩터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요 유니크 베리언스는 이제 MLE를 하느냐, 프린시펄 컴포넌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느냐, 아니면 프린시펄 팩터 에스티메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하나로
이제 추정이 되는 U의 분산이 하루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mu, 램다 그리고 psi를 다 추정을 했으면 그러면은 어떤 이 데이터셋에 있었던 어떤 사람 또는 이 모형이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이 관측값을 x1부터 xp까지의 관측값을 가졌을 때 그때 요 팩터 스코어를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요 팩터 F는 지금 확률 관측하지 못한 확률 변수가 되겠죠. 좀 전에 이 심리 검사의 예로 들면은 내가 이 24개의 심리 검사를 하고 나면은 이 심리 X1부터 X24까지의 그 관측값들이 나와요. 그 관측값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내가 이 스피드에 해당하는 또는 이 언어에 해당하는 이 인자의 점수가 얼마나 높을지 그것을 거꾸로 이제 예측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weighted least square라는 것과 이제 regression modeling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손으로 쓴 노트를 보면서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슬라이드는 다 마치고 그 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팩터 어널리시스라는 게 주성분 분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은 두 모형 다 이 탐색적인 자료 분석을 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푸사이에 해당하는 그 유니크니스, 여기 이제 푸사이에 해당하는 그 분산들이었죠. 이 분산이 0이라면은 실제로 이런 일은 없지만 이 분산이 0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PCA를 하나 팩터 어널리시스를 하나 항상 같은 결과를 무조건 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다른 점은 이 주성분 분석은 이제 정말로 이 exploratory한 그 정말 탐색적인 방법인데요. 팩터 어널리시스에서는 어떤 특정한 모형을 가정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규분포 가정도 더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계산은 이제 팩터 어널리시스는 이제 모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되고 이제 그 주성분 분석은 아이겐 디컴포지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그 지금 팩터 어널리시스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팩터 어널리시스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갈려요. 이제 이 controversial하다는 게 그런 뜻인데요. 이제 특히 가장 마지막 건데 앞에 두 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할게요. 앞에 두 개는 예산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 보면은 이 팩터는 우리가 그 팩터 모형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아까 그 베리맥스 로테이션을 했더니 그 심리학 데이터에서 첫 번째 팩터가 그 언어 능력과 연관이 있더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요. 언어 능력이 아니고 다른 능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추정한 그 팩터 로딩에 어떤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기만 하면 오소고난 매트릭스를 곱하기만 하면은 역시 밸리드한 팩터 로딩의 추정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을 내가 마음대로 계속 해 나가면서 뭔가 해석이 편한 게 나올 때까지 로테이션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베리맥스 로테이션도 있지만 뭐 커티맥스도 있고 뭐 오블리민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이 로테이션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제 그 한 10개 정도 되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쓰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에 맞는 그런 팩터 로딩이 우연히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이 팩터를 계속 로테이트를 해 나가면서 뭔가 해석하기 편한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릴 수가 있어서 이 팩터 모형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해석을 이제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조금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계산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우리가 그 MLE를 가장 많이 쓰는데 MLE라는 거는 이 정규분포 가정을 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에서 이 MLE를 이용한 추정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24개의 변수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를 볼 때는 이 코비리언스 매트릭스가 이제 full rank가 아닐 때가 돼요. 그때는 이제 MLE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팩터 어널리시스를 아무 생각 없이 쓰면은 여기 나오는 이 정규분포 가정이 맞지 않은데 MLE를 쓰거나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헤이우드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MLE를 구해서 이 numerical problem이 생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한 추정량의 분산이 매우 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팩터 어널리시스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특히 뭐 정치학 이런 쪽으로 가면은 요것들을 더 확장시켜서 이제 structural equation 모형이라고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해석이 편한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해석을 약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죠.